우리가 정말로 법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회라는 것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을 접하려면 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부산에 우리 법원 앞에 법조 파원에 수많은 지금 이제 변호사들을 거느리는 대표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 대표 변호사님이 동령이라는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계신 우리 장준동 대표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다 들어오신 겁니까? 아니요, 조금. 예. 방금 소개받은 장준동 변호사인데요. 제가 부산지방 변호사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법에 대해서 간단한 것만 알아도 큰 손해나 낭패를 당하지 않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낭패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가 뭐 생기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가서 내가 강의를 하고 간단하게나마 중요하게 이런 부분을 알면은 큰 실수 없다는 것을 그런 취지에서 제가 강의를 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교양을 준비를 했는데 2시 20분까지 약 한 4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법적 지식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하고 법적 사고,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그 과정에서 법적 리갈 마인드라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잠시나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제가 질문 위주로 그래 할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 아무렇게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이 아주 잘 됐거나 상당히 그럴듯하다, 틀린 답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록 뭐 싼 거지만은 만 원짜리 제가 상품권을 하나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이 부분이 지금 지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료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법이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인데 이게 법대 입학하면은 제일 첫 시간에 배우는 과목입니다. 이걸 법학을 전공하실 분들도 아닌데 이걸 왜 하느냐? 여러분 사법고시 칠 때 법전을 펴놓고 시험을 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시험을 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시험을 볼 것 같죠? 그런데 법전을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법을 외우는 것이 법학하는 것이 아니고요. 법전을 보고 그걸 해석하는 것이 법학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법이란 무엇인가 요 개념을 확실히 알면은 법학과로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배운 거 그거 다 마스터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 정도 제가 이야기하고 먼저 질문부터 하고 법이란 무엇인가 간단히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이란 무엇인가? 이걸 미리 보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밑에 설명을 좀 해놨죠. 일단은 본인이 평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용기 있게 먼저 손을 들고 한번 설명을 해보실 분. 예. 법은 질서입니다. 예. 왜 질서라고 생각하냐면 저희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질서가 없으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답입니다. 그것도 맞는 답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답하고는 다시 또 설명해 보실 분 있습니까? 예. 그 옆에 분요. 지켜야 됩니다. 그것도 좋은 답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밑에 적어 놓은 걸 보면서, 법이란 요런 것이다. 법이란 요런 것이다. 요렇게 이야기하실 분 더 없을까요? 한 분 더요. 예. 우리 앞에 분요. 사회 공동생활에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지켜야 할 생애의 준칙 있는 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걸 그대로 내가 읽으라는 취지는 아니죠. 네. 예. 그래서 표본이라고
예, 그게 정답은 정답인데 좀 약합니다. 이 정도 하면은 뭔가 확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더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하시는 분? 법이란 국가적인 규범입니다. 규범이다. 그런 말은 다 할 수 있겠죠. 우리 여기 저 부산 불교대학의 이상민 총동창 회장님도 오늘 청강생으로 오셨는데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선임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대회를 갔다든지 그 사람들이 또 유고됐을 때는 새로부터 적응을 해야 되니까 변신을 안 해서 저걸 하면 끝인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까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해보면 그런 게 끝까지 요원의 이제 집행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있는데, 일단은 이게 두 개로 째면은 물 숫자하고 흐르다, 갈 거, 그렇죠, 그죠? 물이 흘러가는 게 어떤 식으로 흘러갑니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고, 굴곡이 있으면은 굴곡을 따라서 가죠, 그죠? 굴곡을 칼 같은 거 가지고 쳐내고 물이 흐르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대로 흐릅니다.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그죠? 그래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 유명한 법적 학자인데,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도덕의 최소한, 상식의 최소한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상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 법이라고 하면은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힘들겠죠. 그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상식, 도덕, 윤리 중에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지켜야만이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 그것만 골라가지고 만든 것을 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법이란 도덕의 최소한이다. 도덕 중에서 최소 부분만 법으로 만들어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강제력을 부여해놨다. 이것이 이제 법의 개념인데, 내가 얻으려고 했던 답은 상식 중에서 꼭 지켜야 할 것을 국가적 강제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법이다. 이 답을 내가 원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 법전에 민법만 하더라도 1,500조가 되거든요. 육법전에 조문하면은 거의 한 5,000개 정도 될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걸, 보통 사람들은 평생 그거 보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 법인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요 논리를 가지고 유추를 하고 생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돼야만이 되느냐? 요게 바로 그냥 법입니다. 법 해석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법 조문은 말만 좀 어렵게 해놨을 뿐이지, 요 기준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상식의 최소한, 법도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 개념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밑에 내려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약의 중요성. 계약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좀 포괄적이고 좀 그런 질문이죠.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면은, 계약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갑과 을이 맺는 계약서죠, 그죠? 그게 사인 간에 맺는 계약입니다. 약속이죠, 그죠? 그래서 법보다 우선합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요 내용을 보면서 계약이 왜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용기 있게 하실 분 먼저 대답 좀 들어보시고, 이번에는 반드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앞에 보세요. 계약은 그 A하고 B하고 철저한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파기할 경우에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가 뭐 가게를 계약한다. 그러면 처음에 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20일까지 뭐 중고금을 들어라. 그렇게 이제 내용이 됐을 때 아무런 연락이 없을 때는 파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금은 무효예요, 무효. 돌려줄 수 없는 거. 예, 정답인데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예, 제일 뒤에 분. 예. 계약이라는 것은 모든 면이 모든
증거이기 때문에 필히 남겨야 된다. 예, 예. 예.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십시오. 야, 예, 예, 예. 계약은 계약한 상대방과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예. 아, 예, 또 예, 손 들어주겠습니다. 책임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예,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예, 예, 예. 계약은 법보다 우선할까요? 왜 법보다 우선할까요? 계약 그 자체가 설계하고나 그게 상관없이 다시 한 번 더요. 법하고 비슷할 정도다. 법보다 우선돼야 될 약속이다. 예, 그런 뜻이죠. 일단은 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지금 제가 너무 보세요. 지금 법보다 중요하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때 각자 우리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보다 더 우선하다, 중요하다. 이게 뭐냐 하면요. 약속인데 이거는 반드시 지키셔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엄청나게 페널티, 벌칙을 물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팍타 준트 세르반다라 해가지고 로마어입니다. 로마.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요거 배우거든요. 팍타 준트 세르반다. 이걸 우리가 노래처럼 배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로마어를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팍타 준트 세르반다. 예. 계약은 지키셔야 됩니다. 요 말이고요. 그래서 법보다 우선한다는 게 민법에 보면은 법 조문이 1000개가 넘는데 그 조문보다도 당사자 계약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그래서 이 계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실제 재판을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재판을 당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중에는 말로 하는 것도 있죠. 구두계약도. 그것도 증거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정에서 구두로 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 방법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서류로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썼으면은 계약서 작성했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지키라 이 말입니다. 안 지키면은 그래서 민사재판에서 재판 분쟁의 거의 한 70%가 계약서 안 써서 계약서를 잘못 썼어. 계약서 썼는데 갑이 뜻하는 바하고 B가 뜻하는 바가 서로 달라가지고 해석의 문제 때문에 소송하는 것이 80%. 그래서 계약이 매우 중요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쓰라는 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유언의 종류, 유언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재판이 종종 되고 있습니다. 유언 가정해가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 유언은 5가지가 있습니다. 자필 점수로 쓰는 거, 스스로 자기가 쓰는 거 있죠. 그 다음 모금하는 거, 공정사무소 가서 공정 점수로 하는 거, 그 다음 비밀스럽게 점수로 만드는 거, 그 다음 구수증서, 말로 하고 제3자가 받아 적는 거. 본인이 자필로 할 수 없을 때 말로 사는 것을 구수증서랍니다. 이 5가지가 있거든요. 다시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유언의 종류는 민법에 5가지로 정해져 있는데 그 외 방법으로 유언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효력이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인정된다면은 인정된다는 이유, 인정되지 않는다면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그까지를 맞춰야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용기 있게 먼저 이야기하실 분 없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5가지 왜 네. 안될 것 같아요. 그 이유 왜 안 될까요? 민법에 5가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안 됩니다. 혹시 될 것 같다는 그 외에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용기 있게 이야기하시면은 제가 과감하게 들으라 했는데, 자.
일단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들으면 머리에 팍 남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했냐면요. 유언은 살았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효력은 그 작성한 사람이 죽었을 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살았을 때 이 사람이 제대로 했는지 죽고 나서 다른 상속인 중 한 명이 이 사람의 아버지의 유언인 것처럼 위조를 했는지 재판에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유언의 요식성이라고 그러죠. 딱 형식이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은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래서 자필정서 자기가 살았을 때 뭐 재산 몇십억 있는데 뭐 매덕은 큰아들, 뭐 작은아들 가족들은 다 자필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날인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날인이 돼 법에 정해진 대로 딱 형식을 맞춰가지고 해야만이 되고 법에 정해진 거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녹음하면은 다 될 것 같죠? 그런데 지 혼자서 한 녹음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증인이 반드시 참석해 녹음할 때 내 누구다 녹음한다. 유언회가 녹음한다. 그리고 증인 누가 참석했다. 구두로 녹음기에 녹음이 다 돼야 되겠죠. 공정증서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도 법에는 공정인 면전에서 해야 되고 당연히 그래 하겠죠. 심지어 증인이 2명이 같이 가야 됩니다. 공정증서 녹음할 때, 유언할 때도 2명 안 가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 비밀증서 자기 혼자서 비밀스럽게 쓰잖아요. 유언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1명도 아니고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했다는 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비밀유언으로서 효력이 있고 더구나 5일 이내에 확정일자 받는 게 있죠.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부수증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해야 되고 심지어 이거는 7일 이내에 법원에 가져가가지고 금일을 받아야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애울 필요는 없고요. 아, 유언 누가 하라는데 어떻게 하더라? 그거는 변호사한테 물어봐라. 상당히 복잡하더라. 딱 법에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은 효력이 없다 하더라.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아주 법적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예. 장님이 유언 중에 자필정서는 공정증서. 예. 그래서 그걸 한번 겪어봤는데 증인 2명이 참석한다. 예. 증서할 때 완전 집행을 할 때는 그 증인이 꼭 필히 입회를 해. 집행할 때 가족이 이제 입회를 했는지 만일에 증인 2명 중에 한 사람이 또 뭐 선임자가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해외를 갔다든지 그 사람들이 후보됐을 때는 새로 또 증인을 해야 되니까 결정을 안 해서 저걸 하면 끝인가? 그런 것도 있던가요? 아, 네, 그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끝까지 유언에 이제 집행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있는데 일단은 2사람이 참석해가지고 교회는 안 해. 그거는 뭐냐면은 공정증서에서 면접에서 하고 2사람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인적사항이 기재돼가지고 공정증서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원에 가서 확인받고 그런 절차는 필요 없고요. 다만 이제 저 부수증서 저런 부분이나 비밀증서 이제 이런 부분은 그 뒤에 이제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소 이런 부분도 대부분 잘 아시죠? 실제로 이 상속에 관해서 소송 자체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이라는 것은 1순위가 아들, 딸이죠, 그죠? 직계비속. 그 다음 2순위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먼저 죽었을 때 상속이 누구한테로 가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어렸을 때 결혼 안 하고 자식이 없는 상태에 죽었으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1순위 상속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형제, 자매.
심지어 사촌 이내 관계 협조까지 상속이 됩니다. 자, 사촌 이내까지 그 사촌까지 없다. 그럴 때는 어디로 갈까요? 그 재산이? 국가로. 그러니까 국가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촌이 직계 비속도 없고 존속도 없고 자매도 없을 때 그 사촌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 배우자는 요 상속 순위에 안 들어가는데 이 직계 비속과 같이 있을 때는 공동 상속이 되고 직계 비속이 없고 직계 존속만 있으면은 직계 존속과 공동 상속이 되고 직계 비속, 직계 존속도 없고 형제 자매만 있을 때는 형제 자매하고 항상 공동 상속이 되고 그 상속인이 다 없다. 그러면은 처가 배우자가 단독 상속이 된다는 뜻이고 배우자는 질문이 있는데요. 예. 저 4번에 이상속이 있잖아요. 사촌. 예, 사촌. 혹시 외사촌도 여기 포함이 되나요? 죄는 아니고 사촌. 직계 사촌. 직계 사촌. 그러니까 그 혈족이라는 것은 남자 쪽에 그 혈족이란 그런 뜻입니다. 관계는 직계가 아니고 옆으로 퍼진 것 사촌이기 때문에 관계라고 뜻이고요. 그래서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이 되고 이 상속 순위가 없을 때는 단독으로 된다는 것이고 배우자는 아직까지 0.5만 추가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법상으로 법을 바꿔가지고 배우자한테 일단 50%를 상속을 먼저 해주고 나머지 상속인한테 해주려고 지금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그러니까 직계 비속 자녀들이 5명이면은 결혼했거나 장남이거나 똑같이 1대1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그 1에 1.5를 더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상속의 승인하고 포기 이 부분이 사실은 변호사들한테 많이 찾아와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죽으면은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빚이 많으면은 빚이 내가 적극적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것에 비례해서 채무도 같이 상속하겠다. 그래야 하는 것을 한정승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이 빚이 얼마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빚이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상속할 적극 재산은 한 5억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래 되면 포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채무자들이 다 상속인한테 청구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10억이 한 1억만 주고 해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정 승인을 해놓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재산을 5억 받았고 빚이 10억이라면은 재산 상속받은 5억 법인 내에서만 채무도 상속하겠다는 것이 한정승인입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고 이건 누가 해주느냐? 변호사한테 찾아가면 법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요게 빨간 것이라 했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죽은 지. 그리고 별 뭐 재산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자녀들이. 그래 되면 그게 단순 승인이 돼가지고 죽음과 동시에 그냥 상속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심지어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채무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찌 됩니까? 네, 꼼짝없이 그 상속인들이 갚아야 됩니다. 네, 빚도 상속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받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법 바뀐 지 한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가실 없이 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넘어갔을 때는 빚이 많다는 걸 청구 들었을 때 알 수 있겠죠. 그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요 내용이거든요.
요것 때문에 이제 살아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또 무슨 함정이 있냐면은 자녀들이 5남매입니다. 그러면 한정승인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 되기 전에 상속자 포기를 빚이 많으니까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3개월 전에 다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지나고 나니까 한 1년 지나니까 그 자녀들의 자녀가 있죠. 이제 손자, 손녀들이죠. 그 손자, 손녀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에서 10억 상속 채무 청구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포기할 때는 손자, 손녀들도 포기를 다 해야 된다는 지시잖아요. 직계비속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한정승인. 포기, 요새는 이제 포기 말고 한정승인 하면 됩니다. 포기하려면은 아들, 딸만 해서는 안 되고 손자, 손녀까지 다 포기를 해야만이 문제가 낭패를 당하지를 않습니다. 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 그러면은 상속 포기할 때 딸도 같이 해야 됩니까? 아, 당연히. 상속인 전부 다 아들, 딸은 다 공동이니까 다 같이 해야 돼요. 왜 손자, 왜 손녀도 다 같이.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아들, 딸. 자, 유류분 제도, 유류분. 요것도 소송 많이 합니다. 직계비속, 아들, 그 다음 배우자, 직계존소, 형제 자매까지는 유류분이 인정되는데 아들이 5명인데 아버지가 그 중에 장남만 유포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미리 줘버리는 거 있잖아요. 살았을 때 다 줘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네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 죽고 나서 장남을 상대로 아버지가 장남한테 다 안 줬으면은 자기들이 받을 상속분이 있잖아요. 그게 50%는 장남한테서 뺏어올 수 있다는 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이게 제법 유용하죠, 그죠? 요거 때문에 소송이 실제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상속 개시와 1년 내에 유정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걸린다. 그래서 그거는 죽고 나서 그런 사실을 하면은 빨리 소송하면 된다더라. 그렇게 알고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기여분 제도인데 요것도 지금 소송이 좀 됩니다. 근데 요것도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리 뭐 자식 한 사람한테 다 주고 죽은 경우가 아니고 그냥 상속 그 유정이나 정려 없이 상속 재산을 고스란히 남기고 죽었습니다. 근데 자녀들끼리 이제 분쟁을 분배를 하면 되는데 그 중에 장남이 그 죽은 아버지를 한 10년 동안 특별히 병간호도 하고 부양도 하고 병원비도 대면서 했단 말이죠. 그 사람한테 좀 더 줘야 되겠죠. 그걸 기여분이라 그럽니다. 기여분. 그래서 공동상속인끼리 서로 협의해가지고 장남이 기여분이 많으니까 한 20% 주자 하면 되는데 그리 안 되면은 법원에 청구해야 됩니다. 법원에 청구해가지고 결정하면은 법원이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게 기여분이 인정될까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식이면 뭐 당연히 줘야 될 건데 그걸 뭐 꼭 기여분 인정받아야 되느냐. 그거는 권리입니다. 권리. 그냥 그 죽고 나서 내가 자식들 중에서 부모한테 기여를 많이 했다. 부양도 하고 돈도 많이 갖다 주고 생활비도 많이 줬다. 그렇게 하면은 재판으로 하면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직계자 외에 기여한 뭐 이제 외가라든지 그거는 상속인 중에서 자 그다음 이 질문입니다. 태아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상속권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이유, 없다면 그 이유까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네, 손 들고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 예. 이유는요? 네, 뒤에, 예, 일어서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임신을 했으면은 상속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생을 했으면은, 네. 아니, 임신을 임신을 했으면은, 받을 수가
받을 수 있다. 예, 예. 또 다르게 대답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저 우리 박연호 회장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임신을 한 아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예. 있다. 그 이유. 받을 수 있다. 생명. 없다면은 그 이유. 그러니까 이제 왜 있다고 했을까? 어떤 경우에 있다고 하는 게 합리적일까? 그게 순리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죠. 생리라서 유체니까. 생명. 제일 대표. 예. 한 생명체. 제가 알기로는 태아는 태어나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또 이야기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임신을 하고 나면 태아보험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생명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태아보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속권이 있다. 생명을 인정했을 때 태아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좋은 답인데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임신을 하면 그 가족이 좀 더 직계 가족이라는 확인이 되고 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한 번 더 하실래요? 예. 그 예전에 그 권투 선수 그 외국에 가지고 권투 선수가 그때 한번 죽은 뉴스를 봤거든요. 예. 그 사람의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속 분쟁이 있었는데 그 결정을 좀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저 빨간 옷 입은 분들이 나오시죠. 예. 일단은 그 상속권이 있다는 게 정답인데 내가 답을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요게 이제 논리적인 생각입니다. 법적인 리갈 마인드가 이런 건데 뭐냐면요. 태아는 다 있다 치면은 10개월 뒤에 사산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 살아서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죽어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태아에게 무조건 상속이 된다 하면은, 그러면 상속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 비상속이 죽는 순간에 상속은 이미 이루어져 버립니다. 집이 하나 있잖아요. 18억짜리, 2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자식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는 순간에 그 빌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5분의 1씩 지분 소유가 이미 형성돼 버립니다. 그런 법적으로 소유가 인정됩니다. 등기 안 해도 인정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죽는 순간에 태아한테 2분의 1, 5분의 1 지분이 갔어요. 그럼 이제 죽었다. 사살해서 태아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태아의 재산은 누구한테 상속이 돼야 되는 문제가 그러겠죠. 좀 복잡하죠. 그래서 법은 합리적으로 태어나는 조건으로 태아에게 상속권을 인정한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이게 법률이에요. 합리적으로. 그걸 이제 미간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내는 게 이제 법조인들의 생각이고, 이런 생각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것 때문에 이제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아까 유류분, 기여분 이렇겠죠. 자녀가 1남 2녀입니다. 그 중에 장녀가 병든 아버지를 10년 이상 부양했고, 그런데 아버지는 사망 전에 전 재산 18억 원을 장남에게 전부 줘버렸어요. 장녀의 기여분은 한 20% 정도로 보고요. 장녀와 차녀는 유류분을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 사람 중에.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계산은 아니죠. 18억을 세 사람이 나눠 가지면은 얼마가 되죠? 6억. 그러면은 자녀와 차녀는 유류분으로 얼마까지는 뺏어올 수 있을까요? 손 들고 일어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매드. 3억. 하나 받아주시죠? 네. 네. 양보 좀 해주시죠.
이제 18억을 아니 이거 마늘 나누니까. 자, 보세요. 이거는 계산 안 해도 그죠? 예. 1남 2녀면은 3명이잖아요. 예. 상속분은 균등하죠, 그죠? 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잖아요. 18억을 3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6억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장남한테 다 안 주고 그냥 죽었으면은 1남 2녀 이 세 자녀가 6억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전부 장남한테 줬어요. 그런데 6억을 다 뺏어올 수는 없고 6억 중에 2분의 1 그게 유류분이에요. 유류분. 그러니까 3억을 장녀와 자녀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으로 3억을 내놔 이런 소송입니다. 실제 이런 소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알아놓으면 참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그 상담도 좀 해드리시고요. 자, 그러면은 작년은 기여분으로 20% 정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래 되면은 3억씩 유료분으로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럼 작년은 기여분으로 해가지고 좀 더 받아내야 될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질문을 내가 해놓은 겁니다.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유류분 제도는 처음부터 생겼고 기여분 제도는 그 뒤에 한참 뒤에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유류분으로 인정될 때는 기여분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이거는 나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장모가 그래 부모를 억울하죠? 그런 좀 자, 이혼 재산 분할, 요거는 상당히 그 이혼 사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 부분 알아놓으면 참 좋을 건데. 자, 한번 보시죠. 이혼 사유가 6가지입니다. 그 중에 빨간 줄을 친 게 2가지죠.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요게 이제 이혼 조건이 되는데, 변호사들이 상담받을 때 제일 많이 받는 게 뭐냐면요. 배우자가 6개월 동안 행방불명 되면 자동 이혼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참 많이 변호사한테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그 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할 때 이혼 사유가 된다. 그 다음, 애매한데 이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그냥 이혼소송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바람 피고, 그리고 집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하여튼 마누라하고는 살기 싫은 거라. 그런데 남자가 사실상 그런 이제 관계가, 혼인이 파탄된 관계가 몇 년 지났다. 그래서 내가 이혼하고 싶다. 남자가 이혼을 청구하면은 법에서 이혼 판결 해주겠습니까? 그걸 이제 유책주의라 그러거든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탄주의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은 세상이 좀 달라져가지고 유책주의를 좀 완화시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재산 분할을 무조건 여자에게, 배우자에게 50% 해줍니다. 여자 재산이 있더라도 남자에게 50% 해줍니다. 조건은 똑같아야 되겠죠. 재산 분할이 사실상 여성의 권리를 엄청나게 키워놨기 때문에 이제 서로 싫으면 자유롭게 헤어지도록 하자. 아직까지 그리 되지 않는데 법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재산 분할 청구 분배 비율, 전업주부 옛날에는 30% 정도 했거든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한 10억 재산 냈다 하더라도 이혼할 때는 여자는 집에서 반만 했다 하더라도 50%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사도도 엄청난 역할을 한 거죠. 그죠? 예, 그 다음 연금 신청,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건 이제 깔끔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그건 오래전부터 그랬고요. 공무원연금법도 아예 분할 연금 신청을 해가지고 이혼소송 할 때 연금 부분을 정리 안 해도 됩니다. 법에 의해 가지고 이혼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연금이 이제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 공무원이고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것이다. 그 시기 되기 전에 분할연금 선신청을 해놓으면 됩니다. 연금공단에.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50%씩은 아예 부인한테로 옵니다. 예, 질문요. 네. 그러면은 50대 50으로 저게 이걸 할 때 나누잖아요. 네, 나누면은 그 시가에서 받는 그 저게 재산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50%가 됩니까? 그래서 그걸 뒤에 조금 나옵니다. 보세요. 일단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은 그 이유, 안 된다면은 안 되는 이유, 그까지 이야기해야 법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기 생각을 한번 용기 있게 이야기해 보시죠. 아니 그게 시댁에서 상속을 노력 안 하고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엄연히 법적으로 시원을 우리는 명의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분할할 수 있고 반반 해야 될 것 같죠? 네. 느낌도 그렇고. 또 다른 분. 예. 재산 분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는 기간 같이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그 기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의 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는 기간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포인트가 기여거든, 그죠? 기업 기여. 그러니까 무슨 기여를 했다고 생각된다면은 나눠줘도 되겠다.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은 나눠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힌트를 내가 상당히 줬는데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아, 예, 예, 조금 예. 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대자가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재산 상속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예, 일단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된다고 생각. 근데 그 논리 왜? 아니 시댁에서 아니 우리가 이제 시댁에서 상속을 받았지 아닙니까? 며느리로서.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거는 분할 아, 예, 예, 예. 아니 시합이라도 나도 재산 요시의 채권이 부담해서 아내가 빚을 많이 졌을 경우에 그런 사유를 해가지고 이혼을 했을 때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한 겁니까? 그냥 세상에 남아 있으면은 정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으면. 남아가 예, 예. 남아 있어. 그리고 이혼을 했을 경우에 남자 되는 분이 부인의 빚을 다 갚을 경우에 전에 청구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남아 있으면 이혼할 때 재산이 남아 있으면은 청구는 가능합니다. 자, 우리 김춘지 여사님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 같습니까? 학생들 만약에 학생들끼리 같이 있어도 일단은 우리 저 앞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아주 열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던데 네,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그걸 내가 이제 계속 여러 사람이 질문하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될 것 같구나. 법은 내가 상식이라고 그랬죠. 상식의 재수와 그러니까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조문 안 봐도 법적인 생각으로 관점으로 보면은 그래야 되겠구나. 그것이 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래야 되느냐?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기여분을 생각하라고 해요. 기여. 자, 재산은 취득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부인이 외조를 잘 해가지고 남편이 낭비를 안 하고 이혼할 때까지 그걸 불리고 유지를 하고 했습니다. 그게 부인의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상당히 그럴듯하죠, 그죠? 이게 법의 합리적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가지고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은 50%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 50% 인정해 주기는 조금 아깝겠죠. 여자가 처음부터 가져오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남자가 처음부터 가져온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여도를 유지
보존하는데 상대방의 기여가 있다 해가지고 한 20% 내지 30% 정도 인정해 줍니다. 아까 저 이제 그 진정해서 전적으로 받은 거 이런 부분도 기여도 유지 발전 보존하는데 기여도를 인정해가지고 그 정도 인정해 줍니다. 상당히 법이 합리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자, 그다음 질문 6번.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이제 이전 늦게 할까 합니까? 집이 2개인데 남자 이름으로 하나를 분할해가지고 그럼 이제 부인 명의로 등기를 하겠죠. 그때 이전 등기거든요. 이전 등기. 그리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도 납부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죠. 그러면 왜 납부해야 되고 왜 납부 안 해도 되는지. 예. 지정했기 때문에 지정세는 아닌데. 예, 그게 정답일 것 같죠. 그러면 내가 질문을 안 만들었겠죠.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실 우리 이경민 씨. 안 내는 거는 매력 이상도 규제가 있죠. 자, 이거는 내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양도소득세. 이거는 파는 사람이 양도소득세 내는 거죠. 취득세는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세 내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는 안 내도 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공동 노력해 가지고 공동 명의로 사실상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취득하는 게. 그래가지고 내 걸 이혼할 때 비록 남편 명의로 있었지만은 내 걸 내 앞으로 가져오는 건데 그걸 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취득세를 내야 되느냐 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 아예 공동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 명의로 됐지만 실질적으로 공동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법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상당히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안 내도 되고 등록세는 뭐냐면 등기하면은 등록세 내야 됩니다. 대신에 등록세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형식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등록세는 내야 됩니다. 그런데 등록세도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재산 분할 원인으로 처리하는 거 갖다 줍니다. 많이 감면을 해주고 그러거든요. 자, 그 다음 이혼 소송 당시 퇴직하지 않은 상대방의 퇴직금 채권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열심히 살아도 해야 되겠죠. 예. 예. 또 관리도 잘하고 뭐.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어느 범위까지 될까요? 어느 범위까지? 이혼할 때까지 만약에 이혼하면 아직 퇴직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10년을 더 하면은 지금 한 40년 되면 그 퇴직금에서 분할한다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은 조금 더 어려운데 퇴직하지 않은 상대방의 퇴직금 요거는 뭐냐면 그게 맞습니다. 이혼 당시까지 퇴직하는 것으로 보고 일시불로 받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그 계산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거에 50%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의 재산, 여자의 재산, 연금, 퇴직금 아직 퇴직 안 했더라도 그냥 모든 것에 대해서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원 이혼도 많이 늘잖아요, 그죠? 항원 이혼도.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유책주의 그 부분을 조금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원 이혼 때문에 지금은 여성분들이 더 큰 소리 치잖아요. 남자들이 오히려 이혼 당하지 않으려고 늙었어. 그래서 젊어서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젊은 남자들한테 이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혼법, 상금법이 친족법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2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조금 시간이 늘었는데 제가 이 상품권을 내가 10개를 가져왔거든요. 그래 시간이 좀 더 됐으면 많이 들었을 건데 지금 우리 다치신 분 아까 발언하고 있는데 이리 좀 나와주시죠. 적극적으로 발언하시고 이거를 이거는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드리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아깝다.
질문이 있죠. 아, 예,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예, 예, 예. 지금 밑에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조금 질문 내가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무조건 반반이나 재산, 정돈, 부동산 다. 제가 최고 궁금한 질문 하나만 네,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 지금 요원으로 재산을 이미 줬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요원으로 해놓은 그 재산은 자녀들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전려받을 수 없습니까? 유언으로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을 때, 예. 예, 그것도 이제 아까 유류분으로 아까 자기가 받은 상속분의 2분의 1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는데 제3자한테 주는 거는 죽기 1년 전에 한 것에 한해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어느 한 자녀에게는 그냥 처음부터 계속 다 좁혔어요. 그거는 다른 상속인들이 그거를 받아낼 수는 있는데 제3자한테 준 거는 죽기 1년 전에 거만 대해서 가능하고요. 그렇게 마시면 됩니다. 그 1년 전에 그것도 가능은 한데 그런 좀 조건이 좀 있고. 그래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자식들이 얼마나 애를 태워 못 살게 굴어가지고 부모가 그렇게 당했습니까? 네. 그렇게 주고 나서 너 유럽으로 좀 찾든지 말든지 그건 너 알아서 하라. 이제 그런 심정으로 하겠죠.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해야만이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 시간이 오히려 짧네, 그죠? 상당히 열정적이고, 오늘 분위기도 좋았는데요. 또 한 번 기회 있으면은, 앞으로 한 2시간짜리 한 번만 내주시면은, 제대로 강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됐습니까? 네. 오늘 상 받은 사람 좋죠? 오늘 저희들 사실은 돈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돈을 받았습니다. 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식에 냈죠. 네. 그럼 우리가 상식에 벗어나 있어야 됐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계약은 법보다 이렇게 아니 인사 준비된 장준동 변호사님. 동쪽에서 오신 기인이십니다. 장윤월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 선배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하신 분을 갖다가 진짜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이야기로 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제 다른 건 없고 이 모든 우리 어르신들 마음이 이 책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선사하고